셋에서 둘로, 둘에서 하나로. 정아. 장애인으로 살아오며 받은 상처가 깊다. 그럼에도 늘 당당했던 나. 아들의 장애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아들의 미래를 위해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달려온 나. 내 나이 50 중반,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음을 생각한다. 없이 살아도 당당했건만 부끄러움을 느끼는 건 왜일까? 부끄러움을 담아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당신에게 드린다. 다른 아이, 닮은 아이. 나는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라는 땅끝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곳은 넓은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바다엔 해산물이 풍부해 큰 배가 드나들었다. 마을 입구에는 완도로 가는 다리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다리는 없어지고 도로가 생겼다. 항구였던 우리 마을은 더 이상 항구 기능을 하지 못했다. 나는 저신장 장애인이다. 저신장은 보통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데 우리 집안에는 나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 돌연변이가 태어난 것이다. 어쩌면 나부터 이 장애의 유전이 시작된 것 같다. 연골 무형성증을 가진 사람들은 외향적으로 콧대가 납작하고 이마가 톡 튀어나온다.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다. 연골 무형성증 특징이 없다. 그래서 부모님은 남들보다 키가 작은 아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다 6살쯤에 다리 모양이 조금씩 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이것이 장애일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3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난 나를 아버지는 공주처럼 귀히 여기셨다. 부모님 모두 키가 컸다. 아버지는 영화배우 신성희를 닮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잘생긴 분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외모를 가장 많이 닮은 딸이다. 모든 부모에게 귀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귀한 딸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우리 부모님은 내 몸을 고치겠다고 영암이며 광주 등지로 용하다는 병원은 모두 다니며 몸고생, 마음고생을 하셨다. 다리가 휘었건 키가 덜 컸건 부모님에게 나는 변함없는 귀한 딸, 세상 하나밖에 없는 공주였다. 첫 번째 후회. 어렸을 적 나는 아담한 키에 이목구비 뚜렷한 예쁜 아이였다. 또 성격은 어찌나 똑 부러지든지 유독 선생님들의 예쁨을 독차지하였다. 그래서였나? 학교 친구들은 나를 질투 가득한 시선으로 대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자신과 다른 몸을 가진 나는
놀리기 딱 좋은 대상이었다. 가끔은 친구들보다 나를 더 예뻐해 주셨던 선생님들이 싫었다. 선생님의 배려는 되려 내게 상처로 되돌아왔다.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새 학기를 맞을 때 같은 반 친구가 누가 될까 두근두근 기다리던 중 뒷집에 사는 내 단짝 친구 경아와 한 반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기뻤다. 그런데 등교해 보니 그 친구가 우리 반에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께서 내가 2층까지 오가기 힘들 것이라 여겨 1층 일반으로 변경한 것이었다. 그때 어찌나 속상했는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라 뭐라 따질 수 없었다. 또 하루는 등교하던 중 선생님 한 분을 만났다. 정아야, 가방 이리 줘. 내 책가방이 무거워 보였나 보다.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와 내 책상 위에 가방을 올려두고 가시면서 말했다. 이거 정아 거다.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이 시샘했다. 남자아이들이 선생님은 정아만 예뻐한다라며 내 책가방을 들어 사물함 위 높은 곳에 올려두었다. 친구들은 널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너무 속상했다. 선생님 때문이라 생각했다. 선생님이 미웠다. 그런 일들로 나는 학교에 가기 싫었다. 나의 학창시절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멈추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학교를 가지 않았던 그때의 선택이 후회스럽다. 더 후회하는 건 미웠던 선생님께서 집까지 찾아와 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을 돌리지 않는 점이다. 등교를 하지 않았지만 가끔 학교 운동장에서 놀곤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생님이 손을 내밀었다. 정아야, 학교에 다시 다니자. 나는 그 손을 잡지 않았다. 그때 못 이기는 척 선생님 손을 잡았다면 10대의 추억이 더 많았을 텐데 인생에서 가장 아쉬운 선택이었다. 다시 학교에 가고 싶었다. 니들 정아 놀리면 죽을 줄 알아. 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친구들과 관계는 끈끈했다. 나는 타고난 유머와 사교성이 있었다. 친구들은 의리하면 정아라며 나를 따랐다. 친구들 사이 나는 인기쟁이였다. 고모가 시집을 가고 오빠가 군대 간 이후 내 차지가 되었던 다락방. 그곳은 친구들과 나의 아지트였다. 그 다락방에서 우리들의 꿈이 자라고 있었다. 우리는 다락방에서 서로 이불을 덮고 다닥다닥 누워 친구들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며 학교 이야기를 나눴다. 뭐가 그리도 즐거웠는지 까르르 까르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나에게는 단짝 친구 4명이 있다. 친구들은 모두 북평중학교를 졸업한 후 돈을 벌러 서울로 떠났다. 마을을 떠나기 전날 친구들과 이불 하나 들고 옥상에 모여 하늘을 쳐다보았다. 한 이불을 덮고 무수히 빛나는 별을 보며 나는 말했다.
저 별은 내 별이고 저 별은 네 별이니 서울 가도 꼭 보아라. 나 잊어불면 안 된께 가끔 밤하늘 봐야 된다에. 밤을 지새운 그 밤이 가끔 생각난다. 다음 날 친구들이 서울 올라가는 버스 정류장 앞으로 마중 나갔다. 우리는 펑펑 울었다. 그중 미숙은 세월이 흘러 결혼을 하고 친정에 오면 꼭 우리 집에도 들러 혼자 있는 우리 엄마를 챙겨준다. 어버이날이면 이동이 불편해 찾아뵙지 못하는 나를 대신해 엄마 가슴에 꽃을 달아주곤 했다. 그렇게 고마운 친구인데 사는 것이 여유 없으니 연락 한번 못하고 있다. 또 한 명 떠오르는 친구가 있다. 초등학교 시절 반 친구들이 나를 놀리면 늘 구해주던 남자아이다. 친구들이 내 책가방을 높은 곳에 올려두고 내려봐라 라고 놀리면 어디선가 나타나 외쳤다. 니들 정한 놀리면 죽을 줄 알아. 이 녀석은 어른이 되어서도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내가 서울에 갈 일이 생기면 반드시 연락해서 얼굴을 보고 내려왔다. 어디를 가든 나를 업고 다니며 아끼고 살펴주었던 고마운 내 친구. 건강했던 그 친구는 올해 초 큰 병에 걸려 요단강 저 먼 곳으로 먼저 가버렸다. 코로나가 뭔지 장례식장에 가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 못한 게 안타까웠다. 내 가슴 한켠 통증으로 남아있는 친구다. 계명여사를 떠나다. 19살 무렵이었다. 맞선을 봤다. 동네 이장님께서 다른 마을에 장애를 가진 남자가 있는데 선을 한번 보라며 엄마에게 말하셨단다. 처음엔 엄마도 나를 시집 보낼 생각은 없었지만 혼자보다 둘이 같이 살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맞선 자리가 만들어졌다. 어느 날 뜬금없이 시커멓고 덩치가 큰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무서움이 든 만남이었다. 그날 이후 집을 떠나고 싶었다. 나를 시집 보낼까 두려웠고 세상 경험도 하고 싶었다. 19살에 광주로 도망 아닌 도망을 왔다. 처음에는 광주에서 직장을 다니는 친구 자취방에서 지냈다. 어느 날 내가 다니던 중앙교회 집사님의 소개로 계명여사를 알게 되었다. 이곳은 기숙사가 제공되며 여성들에게 직업교육 훈련을 하는 학원 같은 시설이었다. 계명여사는 미용기술 등을 가르치는 곳인데 나는 대바느질, 코바느질 등 편물 기술을 배웠다. 이곳은 주말 1박 2일 외박이 있고 외출이 있긴 하지만 주중에는 거의 기숙사에서 지내야 했다. 처음으로 경험한 공동체 생활이었다. 안전한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고마운 공간이었다. 계명여사에선 불편한 나를 위해 많은 배려를 해 주었다. 외박 때는 자취하는 친구에게 가거나 시골 집에 갔다.
우리 정아 잘하고 있다. 엄마는 나를 대견해 하셨다. 이곳에서 배운 편물 기술로 돈을 벌어 막내 동생 고등학교 학비를 보태기도 하였다. 계명여사는 고마운 공간이었지만 외출과 외박이 자유롭지 않아 서서히 답답함이 느껴졌다. 3년을 지낸 후 계명여사를 떠났다. 그 후 광주 금동에 있는 기타줄 만드는 작은 공장에 취직을 했다. 숙식은 회사에서 방을 얻어줘서 해결하였다. 그곳에는 20명 남짓한 노동자들이 일했고 다수가 장애인이었다. 각자의 장애에 맞게 분업이 이루어졌는데 나의 업무는 기타줄을 포장하는 일이었다. 어느 날 공장을 다니며 생긴 불만을 과장님께 이야기했다. 그런데 불만을 갖는 우리만 나쁜 사람으로 지목했다. 월급도 적은 데다 힘들게 일하는 게 더럽고 치사하다는 생각에 그만두었다. 계명여사에 다시 들어갔다. 그때가 22살 때이다. 밖에서 재미나게 놀다가 다시 들어가니 외출할 수 없는 환경이 답답했다. 서너 달 후 나는 그곳을 나왔다. 셋에서 둘로 계명여사를 나와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다. 단골로 다니던 가게에서 한 무리의 남자들과 합석하게 되었다. 그중 키 크고 잘생긴 한 남자가 자꾸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술래기를 제안했다. 내가 이겼다. 그 후 그 팀과 자주 술자리를 가졌고 그때마다 그 남자는 내 옆에 앉았다. 그는 군대를 제대하고 건축설비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2살 연하였다. 그런데 나이를 속여 나에게 뺨을 맞기도 했다. 그 사람과의 추억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설레어 온다. 그를 통해 본 세상은 24살의 나에겐 천국이었다. 어려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는 나를 통해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던 중 그 사람의 형이 우리 사이를 알게 되었다. 형은 우리의 만남을 반대했다. 부부 사이엔 다툴 일이 많고 헤어질 일이 많은데 장애가 있는 여자와 결혼하면 끝까지 잘 산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게다가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를 피해 계명여사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그 남자는 거기까지 찾아왔다. 면회를 왔다 가고 나면 또 기다리게 되고 그가 다시 면회를 오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헤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들을 갖게 되었다. 아들이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그의 형이 찾아왔다. 아버지 제삿날 집에 오라는 말과 함께 우리 사이를 허락해 주셨다. 그 뒤 1년은 너무나 행복했다. 마음 약하고 친구를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서 생활에 부대낌이 보이기 시작했다. 며칠씩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나도 가슴 아팠다. 가슴 태우며 살기 싫었고 괜히 내가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를 떠나기로 했다. 우린 너무 어렸다. 그는 정에 굶주려 있었다. 남자 나이 25이면 얼마나 친구가 좋았을까 생각해 본다. 왠지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드는 날이 있다. 그런 날 새벽이면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그 사람이다. 자다가도 눈이 떠진다. 연이어 창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린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한 번씩 우리를 찾아왔고 우리의 시간은 점점 멀어져 갔다. 그 후로도 그는 몇 번 나를 찾아왔다. 나도 아들 때문에 연락을 전혀 안 하고 살기 어려웠다. 그저 막연하게나마 어디서 사는지 정도는 알려주었다. 어느 날인가 그가 아들에게 연락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엄마에게 잘해드리라는 부탁을 남겼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사랑이었다. 우연히 만났고 사랑했다. 난 엄마가 되었고 셋이었던 우리는 둘이 되었다. 아들의 걸음걸이. 어느 날 아들이 다리를 약간 끌며 걷는 모습이 보였다. 가슴이 철렁했다. 내 눈에만 보이던 아이의 걸음걸이. 남편과 헤어질 무렵엔 아들에게 장애가 있는 줄 몰랐다. 상상도 하지 못했다.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도 나타나지 않았던 아들의 장애. 아들은 돌이 지난 후 15개월이 넘어서야 겨우 걸음을 걷기 시작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다고 했다. 무릎을 손으로 짚고 일어나기도 했다. 몇 개월 더 지나 한쪽 다리를 끄는 게 눈에 띄었다. 그때부터 유심히 지켜보았다.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과 상의한 후 병원에 갔다. 의사는 엄마를 닮았다는 말을 한다.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니 눈이 돌아가는 것 같았다. 아들한테 나와 같은 장애를 물려준다는 것. 너도 엄마가 살았던 삶을 살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 또한 장애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힘겨웠다는 걸. 여러 병원을 전전했다. 여수에 있는 애양병원에서 근위경 골절 수술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때의 기쁨이란 뭐라 형연할 수 없었다. 아들의 다리를 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아들이 나보다 더 나은 세상을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에게 힘을 주었다. 그때부터 여러 차례 수술을 했다. 먼저 초등 1학년 때 휘어진 양쪽 다리를 수술하고 무릎 밑과 허벅지 수술을 했다. 4학년 때 같은 수술을 한 번 더 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한 번 더 하게 되었다. 수술 후 휜 다리가 반듯하게 펴지면서 걷는 모습이 한결 나아졌다. 너무 행복했다. 수술 후 아들은 다리가 아프다는 말을 덜 했다. 수술로 완치가 되는 건 아니지만 통증이 줄고 다리가 휘는 증상이 완화된 것으로도 고마운 일이었다. 아들에게도 내게도 힘겨운 과정이었지만 아들이 나 같은 인생을 살게 하지 않을 거라는 각오로 버틴 시간이었다. 노점에 나서다. 아들에게 장애가 있어 직장을 다니거나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없었다. 정부에서 주는 10여만 원의 수급비만으로도 살 수 있을 만큼 전략했다. 수급 지원을 받는다 해도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야 할 돈이 산더미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다. 장사나 노점상이 적성에 맞는 것 같았다. 시작은 액세서리였다. 충장로 도매집에서 목걸이나 머리핀 등 물건을 가져다 화정동 시장통에 돗자리를 깔고 좌판을 벌였다. 재고 때문에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나는 장사였다. 그 다음 장사가 녹차 화장품이다. 재고면이나 수익면에서 액세서리보다 나았다. 한 번은 친구의 권유로 오이를 팔았다. 그것도 장사라고 인근에서 채소를 팔던 아줌마가 눈치를 준다. 그러던 중 알고 지내던 과일 장사 김씨 아저씨가 참외를 한 박스 갖다 주면서 팔아보라 하셨다. 잘 팔리지 않는 물건으로 노점을 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나 보다. 참외는 거의 절반이 남는 장사였다. 내가 했던 장사들 중 가장 수익이 많았다. 좌판을 버리지 않을 때는 다른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했다. 마늘 까는 일, 도라지 까는 일, 반찬 라벨 도장 찍는 일 등 손으로 하는 일은 거의 다 해본 것 같다.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온 세월이었다. 20대에 놀기 좋아하던 여자는 엄마가 되었고 나만 바라보는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았다. 아들은 나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우리 엄마야. 나를 쏙 닮은 내 아들 귀남이 그 아들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었다.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했다. 무언가를 해주면서도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살게 하고 나를 닮아 장애가 있다는 것이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다. 그런데도 아들은 나에게 고맙다고 한다. 아들은 TBS 채널 방송 프로그램인 5분 다큐에 출연해 엄마가 나를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준 것이 고맙다고 말했다. 나는 아들을 어디든 데리고 다니려고 했다. 서울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아들과 함께 갔다. 그래서 친구들은 내 연락처는 물론 귀남이 연락처도 함께 가지고 있다.
나에게 연락을 못해도 귀남이 안부는 모를 정도이다. 나는 아들이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듣게 하기 싫어 엄하게 키웠다.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귀남이가 잘못한 것도 아닌 일에 지나치게 엄하게 군 일도 있다. 아들은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잘 자라주었다. 아들이 중학생 때 즈음의 일이다. 어느 날 참외 장사를 하는데 저쪽에서 엄마! 엄마! 부르며 아들이 달려온다. 아들은 친구 여럿을 데리고 왔다. 아들은 친구들에게 나를 소개했다. 우리 엄마에 인사해. 아이들이 일제히 나를 향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부끄러웠다. 어느 부모가 길거리에서 노점하는 모습을 자식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겠는가. 나 같은 장애를 지닌 엄마라면 더 숨기고 싶을 것이다. 또 어떤 아들이 땅바닥에서 노점을 하는 엄마를 친구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 아들은 서슴없이 그랬다.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야. 노래하듯이. 귀남이는 꿈이었던 개그맨이 되었다. 개그 연기를 하고 뮤지컬 공연을 하고 드라마 출연도 한다. 내가 귀남이 엄마라는 게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고맙다. 나이 드는 일이 두렵다. 내 나이 50대. 얼마 전부터 공황장애가 와서 약을 먹기 시작했다.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 으뜸은 공황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아는 것이라고 한다. 공황장애가 온 지 4년이 넘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어느 연예인이 나와서 말하는 것을 듣는데 딱 내 증상이었다. 20년을 내 옆에서 끼고 살던 아들을 서울로 보낸 후 혼자가 되니 분리불안 증세가 생겼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같아 가위에 눌려 잠에서 깨곤 한다. 때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방문이 싫으면서도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 연약한 몸으로 그동안 참 열심히 일했다. 몸은 소모품이라니 이제 조금씩 삐그덕삐그덕 어긋나고 있다. 이젠 나이 먹음이 실감이 난다. 어깨, 목, 다리가 아프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통증이 있다. 그럴 때면 내 입에서 아!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나는 솔직히 나이 먹는 것이 두렵다. 온몸에 통증이 일상이 되었다. 나의 일상이 아들에게 짐이 될까 무섭다. 아직은 엄마가 든든히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 아직은 엄마가 꼼꼼히 챙겨줘야 할 것이 많다. 그래서 늙음의 시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더 열심히 살고 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이 드는 건 누구나 벗어나지 못하는 자연현상이지만 아픈 건 피하고 싶다. 나에게는 책임져야 할 아들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없는 세상에
아들 혼자 남겨지는 상상을 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 듣고 싶은 한마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오늘은 이상 없이 지나갔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너무 험하고 비참한 세월을 살았기에 이 말을 듣고 싶다. 정아야, 너무 잘 살았다. 고생했다. 죽음, 삶의 또 다른 이름. 내 나이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위암에 걸렸는데 수술 후 많이 좋아지셨다. 그런데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 딸린 식구들을 위해 아픈 몸으로 농사를 지었다. 일이 힘들면 늘 막걸리를 마셨다. 그러다 다시 암이 재발하게 되었다. 재산이 많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병원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었을까? 아버지는 집안에서 약을 드셨다. 약을 드시자마자 요강에 토해내는 걸 본 적 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정아야 하고 내 이름을 2번 부르셨다. 두 눈을 뜬 채로. 엄마는 무서워서 울기만 하고 아버지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나 또한 그 순간 무서움에 큰엄마 뒤로 숨어버렸다. 큰엄마가 아버지 눈을 감겨드렸다. 내가 아는 누군가가 내 앞에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다. 너무 무서웠다. 세상에 하나뿐인 내 아들 기남아, 엄마가 이렇게 너에게 편지를 쓰는 건 처음이구나.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게 해서 미안하다.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는 너의 어릴 적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스러운 일이 많다. 엄마는 네가 있어 행복했어. 그리고 아프게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 넌 항상 엄마를 기쁘게 해줬지. 볼도 비비고 뽀뽀도 잘하고 애교도 잘 부리고 언제나 엄마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는데, 아들아, 나는 너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능력 없는 엄마였다. 사랑해 아들. 엄마는 너의 곁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을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를 지켜줄 거야. 나의 영원한 아들.